안녕하세요. 삼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나름 가족들의 열렬한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자란 여자예요. 한때 잘못된 선택을 할 뻔했다가 지금은 정신 차리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사람 일이라는 게 식장 들어갈 때까진 아무도 모르는 거라더니 그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 준비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 결혼이 이렇게 틀어질 줄은 몰랐었는데 직접 겪어보니 사람 앞일은 정말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앞서 말했듯이 삼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성격도 유순하고 소심해서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사는 답답이 같은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런 반면 저와 달리 저희 식구들은 다들 기가 세고 할 말은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처음 만나 결혼하실 때만 하더라도 돈 한 푼 없이 가난했었는데 저희 삼남매 낳고 키우면서 집안 일으키신 분들이고요. 아빠는 어부일 하고 엄마는 시장 바닥에서 오빠 들쳐업고 장사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아 살림미처 마련하셨대요. 그리고 평생 헛돈 안 쓰고 안 먹고 안 놀면서 한 푼 두 푼 모아 불려 지금까지 오셨고요. 그래서 지금은 과수원을 크게 하고 계세요. 지방이긴 하지만 역 근처 모텔 건물도 3개 운영하고 계시고요. 근데도 일주일에 고작 하루 쉬시면서 아직까지 열심히 일하고 사세요. 남들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일만 하며 사냐고 이제 여유 부리며 여행도 다니며 살라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런 말 들을 때마다 활달이 멀쩡한데 놀기 왜 노냐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역정을 내는 분들이에요. 오빠랑 언니는 그런 부모님 성격을 아주 빼다 박았어요. 둘 다 야무지고 독하죠. 그래서인지 공부도 다 잘했어요. 게다가 할 말 다 하는 성격에 강자한테는 강하고 약자한테는 약한 그런 사람들이죠. 누가 봐도 멋진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에 반해 전 겁 많고 우유부단하고요. 아주 물러 터졌죠. 독하지도 못하고 머리가 좋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런 절 가족들은 늘 순두부라고 불렀어요. 성격이 순하고 말랑하다고요. 그리고 저를 늘 온실 속 화초처럼 대해줬죠. 전 그게 너무 싫었어요. 순두부라는 별명도 본인들 딴엔 애정을 담은 별명이었겠지만 순두부라는 말을 들을 때면 저만 너무 다른 사람인 것 같았어요. 왜 나는 저렇게 독하지 못할까? 왜 저렇게 야무지게 뭔가 하나를 열심히 하지 못할까? 매번 비교하게 됐고, 그럴 때면 늘 주눅이 들었어요. 오빠 언니는 야물딱져서 자기 앞가림 잘하고 사는데 저만 그러지 못하고 가족들한테 신세지고 사는구나. 혼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애구나. 자꾸만 삐뚤어지게 되고 이상한 열등감에 휩싸여 살았죠. 절 위해 매사 도움을 주려고 하는 부모님과 오빠 언니의 도움과 배려를 고맙게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답답하다고 느꼈어요. 그게 정말 찌질한 거고 못난 거라는 걸 제 스스로도 알았지만 한번 그렇게 열등감을 느끼니 그런 생각을 고쳐먹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 품에서 벗어나 제 생각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꿈꾸기 시작했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실패를 하던 제가 선택하고 제가 감당하고 싶었죠. 그래서 제가 살던 지방에 국립대를 지원하는 게 좋겠다는 부모님의 조언을 모른 척하고 제 멋대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원서를 넣었어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일생을 부모님 그늘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지만 성인이 되고도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운이 좋았는지 저의 간절한 기도를 조상님들이 들어주신 건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추가 합격자로 아주 간신히 합격하게 됐어요. 제 성적으로는 아주 간당간당한 대학이었죠. 부모님 몰래 지원했던 터라 합격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부모님은 다 늦어서 사춘기가 온 거냐며 그냥 근처 국립대에 가라고 절 혼내셨지만 전 싫다고 버텼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안 보내주면 그냥 대학 자체를 안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죠. 얘가 생전 고집 한 번 안 부리더니 대체 왜 이래? 대학이 장난도 아니고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잖아.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무조건 그 대학에 갈 거라고. 거기 아니면 나 대학 안 가. 대학은 가야지 왜 안 가? 요즘 같은 세상에 대학 안 나오면 뭘 할 수 있다고. 대학 졸업장 없인 뭐 하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세상인 거 몰라?
그럼 서울에 있는 그 대학 보내주면 되겠네. 거의 한 3일을 울며 뗐었고 부모님은 오빠랑 언니까지 동원해 절 설득하려 했지만 전 제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 대학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떼를 썼죠. 결국 절 설득하려던 오빠와 언니가 반대로 부모님을 설득했고 그 설득이 통해 전 서울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혼자 사는 아름다운 미래를 꿈꿨지만 혼자 사는 건 안 된다는 언니 오빠의 강력한 말에 이미 서울에서 살고 있던 언니 오빠와 함께 살게 됐죠. 마음 같아서야 진정한 자유를 위해 혼자 사는 걸 고집하고 싶었지만 그것만큼은 안 된다는 가족들의 말에 저도 하나는 양보할 수밖에 없었어요. 언니 오빠도 그것만큼은 본인들도 부모님과 뜻이 같다며 허튼 생각하지 말라고 못 박았고요. 그렇게 전 서울로 가게 됐어요. 부모님이 사주신 아파트에서 살게 됐죠. 그리고 대학에 입학한 후 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놀았어요. 오빠는 정신을 못 차린다며 절 붙잡고 혼내려고 했지만 언니가 어디 가서 사고 칠 애도 아니니 좀 더 보자고 성인 됐을 때 놀고 싶은 마음 우리 둘 다 이해할 수 있지 않냐며 제 편을 들어줘서 마음껏 놀 수 있었어요. 클럽도 가보고 술도 진창 마셔보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도 보면서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놀고 다녔죠. 그러다 보니 성적은 완전 바닥이었어요. 출석도 제대로 안 했다 보니 F도 여러 개 떴는데 그 때문인지 학사 경고까지 받게 됐죠. 놀랐어요. 내가 많이 놀긴 했구나. 가족들 알면 난리 나겠다 싶어 아무 소리 안 하고 숨기고 있었는데 어쩌다 운 나쁘게 언니한테 그걸 걸리게 됐어요. 너 언니가 너 믿고 놀기더라며 오빠까지 설득해줬는데 어떻게 이래. 아무리 그래도 F는 심하잖아. 거기다 학사 경고라니. 언제까지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놀래? 불호령도 그런 불호령이 없었어요. 원래 언니는 저한테 화를 잘 안 냈었는데 그런 사람이 화내니까 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언니한테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다음 학기부터는 성적에 신경 쓰겠다고요. 그랬더니 언니가 조건을 내밀었어요. 다음 학기부터 제 성적을 본인이 체크하겠다며 최소 3.5점은 맞아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를 어기시 학고 맞았던 거랑 학점 원망인 거 전부 오빠랑 부모님한테 말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전에는 없었던 통금이 생기게 될 거고 용돈도 크게 줄어들 거라고 그랬죠. 통금에 용돈 삭감이라니. 저한테는 어마무시한 말이었어요. 그냥 무조건 언니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알겠어 언니. 그렇게 할게.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번 한 번만 봐줘. 2학기 때부터 재수강 뜨는 과목 있으면 바로 오빠랑 부모님한테 얘기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너 네 인생 살고 싶다며. 네 고집으로 이 대학 간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학교를 이렇게 다녀? 꽈탑은 바라지도 않아. 적어도 네가 할 공부는 하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한 번만 더 이런 성적 받아오면 그땐 자유고 뭐가 없어. 2학기 때부터 진짜 열심히 할게. 고마워 언니. 언니의 아량으로 학고 맞은 일을 어영부영 넘어갈 수 있게 됐고 2학기가 시작되며 전 전과는 달리 학교를 열심히 다녔어요. 언니가 저한테 했던 말이 결코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도 열심히 다니며 성적에 신경 썼어요. 동아리에도 가입하고 학회에도 들어갔죠. 그 결과 전과는 180도 다른 성적을 받아볼 수 있었어요. 3.5점이나 넘기면 다행이다 했었는데 4점을 넘겼더라고요. 물론 4.5점 만점은 아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언니도 엄청 좋아했고요. 언니가 부모님한테 대신 얘기해줘서 용돈도 많이 받았어요. 방학 땐 제가 원하는 곳으로 해외여행까지 갈 수 있게 보내줬죠. 그쯤 되니 저도 공부하고 성적 잘 받는 게 재밌었어요. 뿌듯하고 보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매일같이 도서관 가서 과제하면서 토익 스터디도 참여하고 참 바쁘게 살았죠. 그러다 대학 졸업 앞두고 스터디하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약대생으로 제가 만났던 사람 중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전까지 만나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타입의 남자였죠. 원래 제 취향은 절 리드해 줄 수 있는 남자였거든요. 매사에 여유롭고 느긋하고 능숙한 남자요. 근데 전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특징을 가진 남자들은 되게 나쁜 남자더라고요. 전부 연애의 끝이 안 좋았고요. 그런 연애만 반복하다 지쳐있을 때 만나게 된 게 이 사람이었어요. 저와 아주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었죠. 순하고 화 한 번 잘 안 내고 남의 부탁은 거절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본인 모토가 둥글둥글하게 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괜한 갈등이나 싸움, 분란 만드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다고요. 그래서인지 저한테도 아주 잘해줬어요. 어지간한 건 전부 져주려고 하고 어설픈 기싸움 같은 건 아예 안 하더라고요. 설렘이나 긴장감은 없었지만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는 연애였어요. 재미는 좀 떨어져도 결혼 상대로는 1등이라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 속 썩을 일 없이 맘 편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딱 그 무렵 첫째 오빠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언니는 회사에서 좋은 기회를 잡아 해외에 주재원으로 나가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셋이 살던 집에 갑자기 저 혼자 남게 됐어요. 분명 어릴 땐 그런 날들을 꿈꿨었는데 막상 혼자 살게 되니까 외롭더라고요. 회사 취직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더 외로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회사 일은 힘들고 버거운데 집에 와도 아무도 없고 횡하니까요. 그 무렵 남자친구도 약대 졸업하고 선배가 운영하는 약국에 취직해 전보다 많이 바빠졌어요. 평일이고 주말이고 얼굴 한번 보기가 어려웠죠. 그래서였는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챈 건지 아님 서로의 마음이 통한 건지 남자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너랑 결혼하고 싶어. 너와 함께라면 분명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뜻밖의 프로포즈였어요. 외롭다, 결혼하고 싶다라고 한창 생각하고 있었는데 프로포즈까지 받으니까 혹하더라고요. 제 친한 친구가 저한테 그랬었거든요. 자고로 결혼이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옆에 있는 사람과 하는 거라고요. 아무리 고르고 골라봐야 결국 그놈이 그놈이라면서요. 그 말이 떠오르면서 이 사람인가 싶었어요. 고민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다 싶은 확신이 들게 됐고요. 그렇게 우린 결혼을 얘기하게 됐고 전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부모님한테 인사시켜주고 싶어서요. 언니는 해외에 있고 오빠는 한창 육아로 바빠 못 왔어요. 부모님이랑 저 남자친구 이렇게 넷이서 저희 집에서 밥을 먹게 됐죠. 어서 와요. 엄마는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비사위 인사 온다고 한껏 꾸미셨더라고요. 매일 런닝만 입고 있던 아빠도 멀끔하게 차려입고 계셨고요. 식사 자리는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아빠는 남친에게 하는 일이 뭔지,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기본적인 질문들을 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인생의 목표 같은 걸 물었어요. 목표요? 글쎄요. 목표랄 건 없고, 그냥 영이랑 가족들이랑 평생 행복하게 잘 사는 게 꿈입니다. 돈 걱정 없이요. 그래, 그거면 됐지. 훌륭하네. 엄마는 남자친구의 말에 그거면 됐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옆에 있던 아빠의 표정은 묘했어요. 아무 말 없이 밥을 드셨지만 미묘한 표정이 어쩐지 남자친구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기색이었죠. 남자친구는 그것도 모르고 허허 웃고 있었지만 아빠를 잘 아는 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남자친구가 집으로 돌아간 뒤 아빠는 저에게 물으셨죠. 너 이 결혼 꼭 하고 싶어? 어, 좋은 사람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왜? 아빠는 마음에 안 들어? 사내놈이 너무 물러 터진 것 같은데. 야망도 하나 없고. 게다가 남의 집에 오면서 그것도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 집에 오면서 빈손으로 덜렁 오는 놈이 세상에 어딨어? 그건 잘 몰랐나 봐. 나도 그런 거 잘 모르잖아. 애도 아니고 그런 걸 왜 몰라? 그것도 배울 만큼 배운 놈이. 그건 마음이랑 정성의 문제야. 알아? 마음이 없어서 안 한 건 아닐 거야. 생각을 못 한 걸 텐데. 다음엔 그러지 말라고 내가 잘 말할게. 그걸 꼭 말해야 아는 놈이면, 아, 아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도 지가 좀 굶길 놈은 아닌 것 같으니까. 한참 동안 남자친구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던 아빠는 더 길게 말해봐야 소용없다 느꼈는지 입을 다무셨어요. 엄마도 아빠랑 생각이 다르지 않는지 아빠 옆에서 몇 마디 거들다가 더는 말씀 안 하셨고요. 그걸 보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부모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근데 제 남자친구는 부모님 말처럼 눈치가 없는 건지 저희 부모님이 본인을 되게 마음에 들어 한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본인이 저희 부모님 앞에서 잘한 것 같다며 스스로 만족해 했어요.
그러는 걸 보니 참 눈치가 없긴 없구나 싶긴 했지만 남자친구가 사실을 알아봐야 기분만 나쁠 것 같아서 별말 안 했어요. 그리고 저 역시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가게 됐죠. 빈손으로 인사했던 남자친구와는 달리 저는 두 손 가득 선물을 사갔어요. 과일이랑 몸에 좋은 홍삼이랑 영양제를 잔뜩 사갔죠. 그리고 남자친구와 함께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 과일이네. 세상에, 우린 이런 거 안 먹는데 뭐 이런 걸 사왔대? 홍삼도 이 브랜드 말고 다른 거 먹는데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걸 사왔네. 어쨌든 고마워요. 잘 먹을게. 어머니의 표정과 말이 전혀 고마워하는 것 같지 않았지만 전 어색하게 웃으며 남자친구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집은 제 생각보다 더 작고 낡고 누치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무슨 검은색 드레스 같은 걸 입고 계셨어요. 그 옛날 무한도전에 하하 엄마가 입고 나왔던 융드레스 같은 걸요. 거기에 목걸이, 귀걸이, 팔찌까지 보기만 해도 부담스러운 장신구를 잔뜩 차고 계셨어요. 한눈에 봐도 엄청 신경 쓴 모양새였죠. 그리고 예비 시아버지는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황토색 칙칙한 개량 한복 같은 걸요. 어디 불가마 사우나 같은 데서 입을 법한 그런 옷이었어요. 엄청 당황스러웠지만 두 분 다 개성이 넘치시는구나 생각하며 애써 내색하지 않았어요. 어색하게 웃으며 거실 바닥에 앉았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음식하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의아했지만 알아서 준비하셨겠지 하고 앉아있는데 어머니가 절 부르시더라고요. 갔더니 소쿠리에 상추랑 깻잎, 고추 같은 게 담겨 있었어요. 뭐 어쩌라는 건가 싶어 어머니를 쳐다봤더니 태연하게 그러시더라고요. 상추랑 깻잎 씻을 줄은 알죠? 어머니의 말에 어리 빠져 아무 소리 못하고 바보같이 거기서 상추를 씻었어요. 깻잎이며 고추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요. 다 하고 나니 거실 바닥에 신문지 깔라며 신문지를 주더라고요. 그 말에 신문지를 왜 깔지 생각하면서도 또 시키는 대로 바보같이 신문지를 깔았고요. 손님인 제가 그러고 있는데도 남친의 아버지나 남친 둘 다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아주 태연히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내가 이상한 건가 싶을 정도로 아주 태연이요. 그렇게 한참을 어머니가 하란 대로 하고 겨우 숨 돌리고 거실에 앉아 있었더니 어머니가 버너를 꺼내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설마 하고 있는데 삼겹살까지 내왔어요. 비닐도 뜯지 않은 팩제로요. 겉에 보니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수입 삼겹살 네덜란드산이라고요. 저도 모르게 썩은 미소가 나왔어요. 예비 며느리 인사 온 첫날 피차 처음 보는 사이인데 삼겹살을 준비해놨다니. 게다가 고기는 국내산도 아닌 수입산이라니.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자연스러운 걸 추구하시는구나 생각하며 상에 앉았는데 집게랑 가위가 아주 자연스럽게 저한테 오더라고요. 해도 해도 너무하다 싶어 남자친구를 보니 남자친구는 눈치 없이 해맑게 반찬이나 집어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고기도 제가 구웠죠. 그렇게 한참 말없이 굽고 있는데 방에서 웬 젊은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여동생이었어요. 아까 제가 왔을 땐 얼굴 한번 내다보지도 않더니만 밥 다 됐다 싶으니 나온 것 같았어요. 그리곤 다들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누구 하나 고기 굽는 절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처음 보는 사이에 삼겹살에 쌈 싸먹겠다고 예비 시부모님 앞에서 입 벌리고 먹을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입 다물고 고기나 굽고 있는데 한창을 식사하시던 시아버지가 저에게 물었어요. 그래, 본관이 어디지? 네? 본관이요? 그래, 본관. 설마 몰라? 아, 네, 어딘지 모르겠어요. 하차, 가정교육을 아주 잘못 받았구만. 자기 본관도 모르고 살다니. 본인이 어디 성씨인 줄은 알아? 갑자기 가정교육을 운운하는 예비 시아버지의 말에 기분이 상했지만 성씨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는 대로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조상이 누군지는 아냐, 학렬이 어떻게 되냐, 꼬치꼬치 물으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은 참 생각머리 없이 사나 보네. 어떻게 지 학렬도 모르고 사는지. 아가씨, 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은 아주 뼈대 있는 가문이야. 옛부터 청년 결백한 선비 집안이라고. 지금은 가세가 기울어 전만 못하게 살고 있지만
본디 출신이라는 거, 근본이라는 건 아무리 숨겨도 드러나는 법이야. 근데 아가씨는 본관도 제대로 모르고 사는 거 보니 출신이 영 별로인 것 같네. 뭐 옛날에 양반 족보를 산 노비일 수도 있겠어. 그거 아세요? 사람이요. 면전에 대놓고 말도 안 되는 막말을 들으면요. 바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하게 돼요. 지금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하는 의심이요. 저 역시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막말을 들었는데도 곧바로 불쾌함을 표현하지 못했어요. 멍청하게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는지 가만히 그 말을 되새기며 앉아 있었죠. 그 바람에 뭐라 대꾸할 타이밍도 놓쳐버렸고요. 너무 불쾌한 시간이었어요. 남자친구한테도 엄청 실망했고요. 그날 처음으로 남자친구랑 크게 싸웠어요. 남자친구 부모님의 태도, 그런 무례를 방관하던 남자친구의 태도, 게다가 싹수 없던 남친의 여동생까지 너무나 불쾌했고 화가 났어요. 문제인지도 모르고 좋다며 웃고 있던 남자친구한테도 화가 났고요. 그래서 한참을 퍼붓고 난 후 집에 와서 배고파 라면에 밥까지 말아먹었어요. 그 후로 남자친구와는 일주일 정도 냉정기를 가졌죠. 제가 일방적으로 연락 안 하고 다 무시했어요. 이 사람이랑 계속 만나도 되나, 결혼하는 게 맞나 심각한 고민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런 저에게 매일같이 찾아와 용서를 빌었고, 아직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하고 있던 전 그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결국 우린 다시 만나기로 했고, 상견례 날짜까지 잡았어요. 지방에 계신 저희 부모님이 올라오기로 했고, 서울 고급 한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죠. 제 상견례 소식에 언니는 한국으로 귀국을 했어요. 일주일 정도 한국에 머물다 다시 돌아갈 거라면서요. 오빠는 애기 때문에 못 올 것 같다고 해서 저랑 언니, 부모님 이렇게 넷이 참석하기로 했어요. 남자친구 쪽도 여동생까지 해서 넷이 오기로 했고요. 그렇게 상견례 당일날 약속 장소인 식당으로 부모님과 언니와 함께 나갔는데 남자친구 가족들이 늦게 왔어요. 약속 시간보다 30분 정도 늦게요. 그리고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인사하고 자리에 쓱 앉으시더라고요. 늦는 게 아주 당연하다는 뜻이요. 그러자 바로 언니의 표정이 굳어졌고 아빠는 심기가 불편한지 헛기침을 했지만 상견례 자리는 계속됐어요. 음식이 하나둘씩 차례대로 서빙됐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예비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가 얘들 결혼한다고 했을 때 고민이 아주 깊었습니다. 자고로 집안은 근본이 중요한데 지들끼리 좋다고 막 맺어줬다가 훗날 손주보고 후회할까 봐서요. 둘 다 똑똑한 애들인데 설마 그러기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직 애를 가진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그런 걱정을. 벌써부터라뇨. 해야죠. 우리 집안 핏줄을 이을 아이일 텐데. 우리 아들이야 똑똑하고 영특한 놈이니 걱정 없다지만 며느리 되려는 남친의 아버지는 혀를 차며 말끝을 흐렸어요. 그 말을 적당히 대꾸해주던 아빠는 기분이 나쁘셨는지 눈에 띄게 얼굴이 굳으셨고요. 그러다 나중에 남친 엄마가 입을 열었어요. 모텔은 잘 되세요? 뭐 다른 것도 같이 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네, 모텔도 운영하고 과수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 다 그럭저럭 잘 되고 있고요. 사실 저랑 우리 남편은 그쪽 집안 모텔 하신다는 얘기 듣고 좀 놀랐었어요. 돈이 다 같은 돈이 아닌데 아무리 그래도 그런 일하고 사셨다고 하니 이 결혼을 허락해도 되나 망설여지더라고요. 지들끼리 좋다고 저리 날리니 차마 반대는 못했지만요. 남친 엄마의 말에 엄마의 표정도 굳었어요. 두 분 다 어떻게 내뱉는 말마다 저렇게 무례하고 신뢰되는 말만 골라 하는지 어이가 없고 화가 났어요. 가만히 듣고 앉아있는 남자친구한테도 화가 났고요. 그래서 급격하게 차가워진 공기에 전 남자친구에게 슬쩍 눈치를 줬어요. 시부모님 그만하시도록 말리라고요. 근데 눈치를 어디 갖다 팔고 온 건지 제 눈짓을 이해 못하고 젓가락질한다고 바쁘더라고요. 결국 아무 말 없이 있던 저희 엄마가 다시 입을 여셨어요. 평소 엄마 성격 같으면 진작 화내고 자리 박차고 나갔을 텐데 저 때문에 참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걱정이 많지만 둘이 잘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결혼 날짜요? 그건 저희 집안 어른들한테 날짜를 받아야 해요. 그쵸 여보? 그럼 찾아뵙고 날짜 뽑아달라 부탁드려야지. 도리대로. 그러면 날짜는 추후에 애들 통해 알려주시는 걸로 하고 신혼집은
그건 반반 했으면 해요. 옛날에야 남자 쪽에서 집해오고 그랬다지만 요즘엔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다들 반반 결혼하는 추세고요. 우리 아들 같은 조건 가진 남자가 반반 결혼까지 하겠다는 거 정말 흔치 않은 건데 이번에 저희가 아주 큰 맘 먹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하긴 요즘 다들 그렇게 한다고들 하더라고요. 저희는 상관없어요. 반반 결혼해도 되고 아니면 지금 영희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서 애들 신혼생활 시작한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사돈 생각은 어떠세요? 얘 혼자 살고 있다던 그 아파트요? 거긴 우리 집에서 좀 멀던데. 거기 말고 우리 집 근처 아파트가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근처에 아파트 새로 들어섰는데 분양받는 것 같더라고요. 평수도 넓고 방도 많고 차라리 해주시려면 거기로 해주세요. 불과 몇 분 전에 반반 결혼을 운운하시던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살던 아파트를 내주시겠다는 엄마의 말에 다른 집을 사달라고 요구하셨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좀 없어 보일까 싶으셨는지 한마디를 덧붙이셨어요. 우리 아들이 아직은 지 선배 밑에서 약사로 일하고 있지만 앞으로 크게 될 애예요. 그런 우리 아들 잡은 얘는 아주 복 받은 거고요. 사돈댁도 그깟 돈 몇 푼으로 우리 아들 같은 귀한 사이 얻게 되시는 겁니다. 내가 적어도 키 3개는 받고 얘 결혼시키려고 옛날부터 생각했었는데 우리 애가 좋다고 그러니 그 정도는 양보하는 거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아주 큰 인심을 쓰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전 무슨 쇼호스트를 보는 줄 알았어요. 본인 아들이 물건도 아닌데 엄청 싸게 주는 양 선심 쓰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듯이요. 그 말에 어색하게 웃던 엄마가 물으셨어요. 키 3개요? 네. 집키, 차키, 건물키. 흔히들 그런 말 하잖아요. 하긴 우리 아들 하루빨리 지 이름으로 된 약국 해야 하긴 할 텐데 뭐 그 정도야 사돈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약국이요? 아, 근데 아까는 분명 반반 결혼하자고. 어머, 귀한 남의 아들 사위를 얻으시면서 너무 아끼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냥 사위도 아니고 무려 약사 사위인데 남들이 들으면 욕해요. 도둑놈 신보라고. 아, 그렇군요. 그럼 집은 반반하기로 하고 혼수며 결혼식이며 전부 반반으로 진행하면 되겠네요. 예단 예물 같은 허례허식은 전부 다 생략하기로 하고요. 엄마는 굳은 얼굴로 정리하듯 말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런 엄마의 말에 지금 무슨 말을 하냐는 듯 다시 입을 여셨죠. 어머, 혼수를 왜 반반해요? 자고로 혼수는 옛날부터 여자가 해오는 거예요. 사돈도 결혼하셨으니 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단을 왜 생략해요? 우리 아들 개혼인데 그걸 생략하면 어떻게 하죠? 안 그래도 집안 어르신들 기대가 많으실 텐데. 시어머니는 반반 결혼이 뭔지 전혀 모르시는 눈치였어요. 본인 유리한 것만 반반으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집이랑 결혼식만 반반하자고 하시는 건가요? 그럼 우리의 예물은 집은 또 왜 반반이죠? 아까 집 해주신다고 그러더니 말 바꾸시는 거예요? 그냥 결혼식만 반반하는 걸로 하죠. 예물은 쓸데없는 허례허식이니 생략하는 걸로 하고요. 그냥 지들끼리 결혼 반지나 맞추면 되죠 뭐. 엄마, 나는 가방. 예단인가 뭔가 하면 나도 해주는 거 맞지? 내 건 가방으로 해줘. 그래. 엄마가 목록 다 작성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 우리 아들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같이 사는 거에 대해 너무 부담 갖지 마라. 알겠지? 네? 같이 살다니요? 처음 듣는 이야기에 제 시선은 바로 남자친구를 향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바로 못 본 척 은근슬쩍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얘기 못 들었니? 하긴 당연한 일인데 그걸 굳이 왜 얘기하겠어? 원래 예로부터 며느리들은 시부모님 모시고 살았단다. 그게 당연한 거야. 여자는 원래 결혼하면 남자 집안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내 밑에서 살림 잘 배우도록 하렴. 나도 잘 가르쳐 주마. 아, 그리고 아까 얘기 나온 너가 원래 살고 있다던 그 아파트는 팔지 말고 우리 딸 거기서 살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네 생각은 어떠니? 사돈도 의견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시어머니의 입에선 계속해서 핵폭탄이 떨어졌어요. 결혼하면 시부모님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얘긴 들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저런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당황스럽더라고요. 거기다 제 아파트에 본인 딸을 살게 하자니. 이게 다 무슨 소리인 건지 더는 참고 들어주기 힘들었어요. 난 좋아. 거기 홍대랑도 가깝잖아. 아파트면 치안도 괜찮을 거고. 그치? 남자친구 여동생까지 나서 들뜬 목소리로 제가 사는 아파트가 마치 지 거인 양 좋다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이 결혼은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이고 나발이고 없던 얘기로 하자고 말하려는데 생각처럼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성격이 원체 소심해서 그런지 마음은 이미 안 하기로 굳혔는데 말이 확 안 나왔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뭐라 얘기할지 말만 자꾸 고르게 됐죠. 그리고 그 순간 조용히 밥을 먹고 있던 언니가 보란듯 자신의 젓가락을 딱 하고 내려놨어요. 그 바람에 다들 놀라 언니를 쳐다봤죠. 김영희, 너 이거 진짜 할 거야? 이딴 소리 듣고도 이 결혼 진짜 할 거냐고. 언니는 무서운 표정으로 절 보며 물었어요. 전 저도 모르게 곧바로 고개를 저었고요. 그랬더니 언니의 시선이 바로 맞은편에 앉아있던 남자친구의 가족들에게 향했어요. 듣다 도저히 못 듣겠네요. 아니 무슨 거지세요? 뭐 죄다 우리한테 해달래? 돈 없어요? 아까는 뭐 돈이 다 같은 돈이 아니라더니 그런 돈이라도 탐은 나나 보죠? 어머 사돈처녀 무슨 말을 그렇게. 사돈처녀는 누가 사돈처녀예요? 얘네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그냥 아가씨라고 하세요. 야라고 하셔도 되고요. 우린 얘 결혼시킬 생각 없으니까. 뭐야? 저도 그냥 편하게 아줌마라고 부를게요. 아줌마, 제발 양심 좀 챙기세요. 본인이 한 말 안 부끄러워요? 집도 우리한테 해달라, 혼수도 해달라, 예단도 해달라. 혹시 저희 집에 무슨 돈 맡겨 놓으셨어요? 그래놓고 예물은 알아서 하라고? 거기까지도 황당히 못 들어주겠는데 뭐? 결혼하면 같이 살아야 한다고? 댁들이랑 같이 살 집은 당연히 우리 부모님이 사줘야 하는 거고? 진심이세요? 어머, 이봐 아가씨. 원래부터 결혼이라는 게 뭐요? 결혼이라는 게 뭔데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여자 쪽 집안 삥 뜯는 게 결혼이에요? 약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돈 없어서 자기 약국도 운영 못하고 있으면서 왜 그걸 우리 집한테 해달라 그래요? 그렇게 잘났다면서? 어머 이 아가씨가 말하는 것 좀 봐. 그럼 뭐 우리가 거지 같은 집안이다 뭐 이거야? 지금 하는 말 들어보면 그런 것 같은데요? 이건 뭐 대놓고 깡통만 안 들었지. 거지랑 다를 게 뭔데요? 그리고 옆에 아저씨,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 집안이 뭐요? 아까 보니까 엄청 근본 타령하면서 되게 뼈대 있는 집안의 양반처럼 말하던데 정신 차리세요. 지금 21세기예요. 아저씨가 말하는 양반은 없는 시대라고요. 보면 꼭 쥐뿔도 없는 사람들이 집안 운운하면서 거들먹거리더라. 그쪽 집안 수준도 아주 잘 알겠네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요? 다 못했는데요? 그리고 반말하지 마세요.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누군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아나. 똑같은 수준으로 보일까봐 안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너 보니까 아까부터 니네 부모님 말도 안 되는 소리 찍찍 해대는데 중재는커녕 신경도 안 쓰고 밥만 처먹고 있더라? 그렇게 남의 일처럼 밥 처먹고 앉아있을 거면 어디 가서 결혼하겠다는 말 하지 마. 애먼 여자 인생 망칠 생각 하지 말라고. 너 같은 놈은 결혼하면 안 되는 놈이니까. 참. 이쯤 되면 파토 내자는 거죠? 언니는 남친의 부모님과 남친을 보며 신랄한 말들을 쏟아냈어요. 그 말에 남친의 어머니는 천박하다는 듯 입을 벌리며 저희 가족을 바라봤고요. 가만히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던 저는 파토 내자는 거냐며 묻는 남친 어머니의 말에 다시 입을 열려는 언니의 손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 말했죠. 네, 파토 내자는 거예요. 저 결혼 안 해요. 있던 놈에 비해 제가 너무 아까워서요. 자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대체 뭐야? 여태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내가 안 한다고 하니까 이제야 입을 열어? 그게 아니라 엄마 아빠 말이 완전 틀린 것도 아니고. 완전히 틀리지 않아? 대체 지금까지 맞는 말 한 게 뭐가 있는데? 됐고 이제 너랑은 완전 끝이야. 다신 너 만날 마음 없으니까 나한테 연락하지 마. 가자. 제가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하자 아빠는 기다렸다는 듯 일어서셨어요. 그리곤 정확히 저희 넷이 먹은 식사 비용만 계산하고 식당을 나왔죠. 가족들은 전부 다 같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왔어요.
원래도 상견례 하고 나면 시간이 늦을 것 같아 자고 가기로 했었거든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우린 전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아빠도 엄마도 기분이 많이 안 좋아 보였고 언니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 사이에서 그 일의 원흉인 전 눈치 보며 숨지기고 있었고요. 근데 갑자기 썩은 표정으로 앉아있던 언니가 입을 열었어요. 어른들에게 그렇게 나서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아니다. 잘했어. 네가 안 그랬으면 어차피 내가 그랬을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굳이 예의 차려가며 살 필요 없어.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지. 저도 죄송해요. 그런 놈이랑 결혼한다고 해서. 너는 어디 남자가 없어서 그런 놈이랑. 됐다. 결혼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걸로 됐어. 앞으로 저놈은 두 번 다시 만나지 마. 다신 엮이지 말라고. 알겠어? 그날 저는 가족들과 집에서 두런두런 둘러앉아 맥주를 마셨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와는 완전히 끝내기로 했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며칠을 계속 연락하며 찾아오더라고요. 다시 생각해봐, 제발. 어? 우리 서로 좋아하잖아. 근데 고작 이런 이유로 우리가 왜 헤어져야 돼? 너가 조금만, 너네 집에서 조금만 양보해주면. 남자친구는 계속 다시 생각해보자고 저랑 꼭 결혼이 하고 싶다며 매달렸지만 전 두말할 거 없이 안 만난다고 했어요. 상견례 때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그런지 제 앞에서 아무리 애원하고 무릎 꿇고 울고 그래도 마음이 안 흔들리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우리 집안만 양보해달라고 하는 게 정말 아니다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전 그 사람과 완전히 이별을 했어요. 지금은 회사 다니며 잘 지내고 있고요. 남자친구와 헤어지면 많이 외로워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헤어지니 그렇게 외롭지 않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애초에 외로움 때문에 결혼 결심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엎어져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도 가끔 그때 얘기 나오면 천만다행이라고 조상신이 도왔다고 하시고요. 저 역시 그 일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사람 보는 눈이 조금은 성장한 것 같달까? 그리고 성격도 많이 바뀌었어요. 할 말 잘 못하고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에서 그래도 제 할 말은 하고 사는, 거절할 건 거절하고 사는 그런 성격으로요. 물론 아직도 바뀌어야 할 것 투성이긴 하지만요. 무튼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안 나타나도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사연이 조금 답답했어도 어린애가 사람 보는 눈이 참 없었다고 욕하는 건 조금만 해주시고 앞으로 인생 잘 살 수 있게 응원이나 격려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